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은 암과 치매 예방에 가장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브레인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 콜린은 뇌 기능을 강화해주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예요.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여서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 예방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이 콜린 성분을 함유시킨 의약 처방전이 있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도 나와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는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줘서 암 예방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밀가루예요. 이 밀가루는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이 혈당 스파이크는 갑자기 혈당이 치솟는 경우거든요. 이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랑 뇌세포에도 손상을 줘요. 계란과 빵을 같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계란 속에 들어있는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형성하려 하는데, 이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게 돼요. 계속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자주 섭취해서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 악화되기 쉬워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까지 초래할 수 있고, 만성염증은 암이나 치매의 뇌질환 같은 경우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함께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 곡물빵, 이런 다른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과 같은 강산성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산성 과일은 높은 산도가 있어서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데,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의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가 돼요. 굳어요. 그래서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위나 소화기관 내에서 단백질 응고를 유발시켜서 소화 과정도 방해하고 우리가 더부룩해지고 소화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단백질의 소화랑 흡수가 저해되면 속이 더부룩한 불편함으로 시작돼서 심한 경우에는 배가 아픈 복통, 그리고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계란을 섭취할 때는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유와 콩국물과 계란을 함께 같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두유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계란에 들어있는 알부민과 같이 결합해서 영양소를 파괴하게 돼요. 이 계란은 노화로 인해서 근육 손실과 근육 감소증에 예방이 되는 우수한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계란 자체에는 비타민도 풍부하고 미네랄도 풍부해요. 근데 이 두유랑 함께 섭취할 경우는 이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혹시 계란과 녹차나 홍차 같은 경우도 함께 드신 적이 있어요? 이러한 차들도 피해야 돼요. 그 이유는 찻잎 속에 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탄닌 단백질을 형성하게 돼요. 이는 우리 위랑 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 탄닌 단백질은 우리 몸의 장의 연동운동, 올라가고 내려가고 장이 쭈물떡거리고 우리가 변을 잘 보아야 되는데, 이런 장의 연동운동까지도 늦추게 되고, 또 장내 환경도 악화시켜서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계란을 먹은 뒤에 감을 드시면 가벼운 두통과 설사, 그리고 구토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병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폐결석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도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탄닌은 위와 소화기관 안에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덩어리를 형성하고 단백질의 분해 요소일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는 탄닌이 들어있는 음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이 있습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인데요. 계란은 고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가공육과 같은 햄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많아요.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의 섭취랑 포화지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계속 섭취하게 되면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돼서 동맥경화와 같은 심장병,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가 있고,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서 우리 몸의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길 걸까요, 도대체?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정말 많은데 그 이유는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사람이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나 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양만 따지면 계란 하나를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 든 다른 음식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어요. 이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도 같이 높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란을 한두 개 더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 두세 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우리 모두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당뇨는 당뇨 한 가지만으로도 위험하지만 당뇨로 인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다른 질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당뇨의 원인 중 하나는 비만이 있는데 이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나 높았습니다. 이렇듯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의 대사가 천천히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위험은 젊었을 때 발생하지 않아요. 차곡차곡 쌓여서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활동량도 감소하고 근육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아침 식사뿐만이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 특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계란 한 개에 약 6g 정도가 들어있고 이 단백질이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 있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고 면역력도 길러주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 지방간은 비만과 당뇨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데,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입니다. 계란과 토마토, 이 둘의 궁합은 영양학적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계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한편 토마토는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죠. 비타민 C, 그리고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적 가치가 굉장히 배가 되는 거죠.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을 때 그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러한 조합은 우리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계란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철분제 드실 때 흔히 비타민 C와 같이 섭취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데, 또 하나를 보면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 드시면 아침에 최고의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또 아보카도 식단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흔히 지중해 식단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시죠. 계란과 아보카도도 굉장히 좋은 궁합인데, 계란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에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서로가 영양적 시너지가 굉장히 폭발합니다. 이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이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고 흡수율을 더욱 높입니다. 또 계란 속에 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 건강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키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는데, 이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우리 몸의 포만감도 높이고 장내 환경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와 계란 샐러드를 아침에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요? 계란을 또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호박을 섭취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불안감 및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높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같이 줄여주기 때문에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많은 호박을 섭취하면 또 눈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자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색소 밀도도 유지시키고 녹내장 또 퇴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드시는 눈 영양제 조합을 보면은 루테인, 지아잔틴, 항산화 물질인 아스타잔틴, 또 베타카로틴과 이렇게 다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란과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하시면 더욱 좋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계란과 아주 좋은데,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칼슘 함량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이를 보완해 줄 수가 있죠. 특히 유제품 중에서는 치즈는 계란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면서 그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해서 과다한 단백질의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 영양적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완할 수가 있어요. 이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굉장히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도 없애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후 소화가 약간 더부룩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사과를 드신다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똑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노력해보면 어떠신가요?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가 될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줘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 위장이 약한 분들, 위장에 민감하신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단호박의 효능 100%로 섭취하는 방법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침침한 눈이 밝아지고 뱃살이 쏙 빠지려면 단호박을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 떨어졌다 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죠?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연하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과를 거둘 때 이런 속담이 쓰이죠. 옛부터 단호박 자체는 그 자체로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채소예요. 이 맛있는 단호박이 우리의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사실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단호박의 효능, 그리고 단호박에 대한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단호박은 맛도 좋고 건강에 굉장히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식품이에요. 이런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5가지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효능은 심혈관 건강 개선이에요. 단호박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이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도와줘요. 또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도 감소시키고 혈관벽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어요. 칼륨은 또 혈압 조절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죠. 나트륨의 작용도 중화시키고 혈압 상승도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은 고혈압 예방이나 관리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기도 해요.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거나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단호박이 매우 좋은 식품인데, 단호박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혈액순환도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적으로 되고 심장질환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심혈관 건강, 이제부터는 단호박으로 한번 예방해보세요. 단호박의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단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이고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면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단호박이 가지고 있는 열량은 100g당 약 40에서 5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 많이들 드시잖아요. 고구마가 갖고 있는 열량은 100g당 약 85에서 110칼로리라고 해요. 단호박의 칼로리는 고구마의 반도 안 돼요. 그래서 단호박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가 이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간식 대신 단호박을 드시면 과식도 방지할 수 있고 우리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이에요.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에서 천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굉장히 유익한데, 급격한 혈당 상승도 막아주고 다이어트 중에서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도와줘요. 또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까지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도울 뿐 아니라 우리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가 있겠죠. 다이어트 중이라면 단호박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단호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단호박은 당근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두 성분은 우리 눈의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력 저하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야맹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같이 해서 우리 눈의 피로도 덜어져요.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모니터를 많이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현대인들한테는 단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데,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감을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단호박은 자연적인 해결책이 또 될 수가 있어요. 단호박을 섭취하면 눈 건강도 지키고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시력 저하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에요. 단호박은 정말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이죠.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죠. 단호박에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비타민 C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아연은 또 백혈구의 생성도 돕고 체내에서 염증 반응도 조절하고, 단호박은 면역력도 길러주는 성분도 들어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겨울이나 특히 환절기,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서도 면역력 증가도 원하시면 단호박을 또 꾸준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식습관이 되겠죠. 또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기나 이런 데 쉽게
노출되시는 분, 단호박이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단호박의 5번째 효능은 부종과 붓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붓기에 호박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얼굴이 부을 때 약국만 가더라도 단호박즙 파시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칼륨은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추고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종도 완화하고 몸의 붓기도 개선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데 특히 평소에 손이나 발이나 얼굴 등이 자주 부으시는 분들한테는 단호박을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도 조절해줘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완화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효능이 많은 단호박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알고 계시죠?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의 50%만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100%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단호박의 효능 100%로 섭취하는 방법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껍질까지 섭취하는 거예요. 단호박의 껍질은 과육과 견줘봐도 손색 없을 정도의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단호박의 껍질에는 대부분 폴리페놀이라는 게 함유되어 있고 드실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호박 껍질에는 단호박 속 알맹이에는 없는 페놀산이 들어있어요. 페놀산은 우리 노화도 방지해주고 혈액순환도 도와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또 이 껍질에는 비타민 A랑 C 이러한 항산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단호박을 섭취할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게 좋은데 물론 껍질을 드실 때는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농약이나 불순물 같은 게 묻어있지 않은지 잘 확인하고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질기게 느끼신다면 부드럽게 찌거나 껍질째 구워서 섭취하면 훨씬 더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단호박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채소인데 호박잎도 몸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호박잎은 비타민 A랑 C랑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항산화 성분도 많고 우리 몸에 염증도 들여주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피로 회복에도 좋고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호박잎은 찜이나 국,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해서 섭취할 수가 있고 호박잎을 섭취하는 것도 단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니 버리지 말고 꼭 같이 요리해서 드셔보세요. 단호박을 드실 때 호박씨 빼놓을 수 없죠. 호박씨가 수면 내에 도움을 준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은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우리 수면 리듬을 조절해주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이 되는데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한테는 호박씨는 정말 유용한 식품이에요. 이 호박씨에는 또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도 막아주고 당뇨병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호박씨는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고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또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킬 수가 있겠죠. 여담으로 우리 왜 다른 사람 단점을 뒤에서 막 얘기하는 거 보고 뒷담화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속어로 호박씨 깐다 이러잖아요.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혹시 아시는 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이렇게 단호박은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인데 섭취할 때도 당연히 주의사항이 있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단호박 섭취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껍질 섭취할 때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단호박의 껍질은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는데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 위장이 약한 분들, 위장에 민감하신 분들은 껍질이 소화되지 않거나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러하신 분들은 단호박 껍질을 제거하고 속만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니면 껍질을 드실 때는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해서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최대한 피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단호박도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또 호박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호박이나 이 호박씨에 민감하신 분들은 섭취 후 발진이나 가려움증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시면 단호박 섭취를 바로 중단하시고 알레르기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량으로 섭취해서 반응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 스스로가 챙기는 점 잊지 마세요. 단호박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세 번째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으신 사람도 섭취에 주의해야 돼요. 단호박은 아까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가 될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줘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신장 질환이 있으신 사람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되므로 단호박을 섭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단호박 섭취 시 본인에게 맞는 양도 적절히 섭취해서 적당히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호박 섭취 시 주의사항 네 번째는 다이어트 시 과잉 섭취예요.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호박도 조리 방법에 따라서 칼로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단호박을 버터나 크림이나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게 되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져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을 수가 있겠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을 찌거나 구운 방법으로 조리해서 고칼로리 재료를 피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당분은 비교적 낮지만 당뇨가 있으신 사람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한 끓는 물에는 이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이 다 녹아버려서 우리가 흔히 감자를 삶았을 때 삶은 물은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자를 삶았을 때 그 좋은 성분도 어느 정도 같이 버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녹아서 버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삶아서 먹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감자를 찌게 되면 오히려 감자의 효소 활성이 늘어나면서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더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감자를 드실 때 싹난 부분 다들 많이 조심하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싹뿐 아니라 삶아 먹고 데쳐 먹고 쪄 먹고 볶아 먹고 전으로 부쳐 먹고 정말 다양하게 먹는 채소가 바로 감자인데요. 건강에 좋은 감자도 잘 알고 드셔야겠죠. 먼저 감자를 드실 때 어떤 거와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자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바나나는 칼륨과 다양한 영양 성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에너지 공급과 다이어트에 좋기로 소문났는데요. 감자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니 정말 생각도 못하지 않나요?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유명한 칼륨은 바나나뿐만 아니라 감자에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칼륨이 몸속에 과다하게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 근육과 신경에 과도한 이완을 초래할 수 있고 근육의 무력감과 만성 손발 저림을 넘어 심하면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혈압 상승도 같이 일으킬 수가 있고 함께 드시지 않고 따로 드시게 되면 이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 몸속 나트륨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칼륨은 혈관을 확장해서 몸속의 노폐물도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알칼리성으로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주고 마그네슘과 같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큰 도움을 줘서 다리나 종아리 근육의 갑작스러운 경련을 예방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자는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이러한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조리해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리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바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자튀김이나 감자전 굉장히 맛있죠. 정말 맛있죠? 케찹에 찍어 먹고 마요네즈에 찍어 먹고. 근데 이러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고 비만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이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감자를 튀기게 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튀긴 감자 굉장히 맛있는데 감자와 고구마와 같이 이러한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굉장히 높은 온도로 굽거나 튀길 때 생성되는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 암을 유발하고 뇌신경의 단백질을 손상시켜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크릴 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된 매우 위험한 물질인데 이런 위험한 물질을 굳이 일부러 만들어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튀김 말고 어떻게 먹어야 되나? 감자를
삶아서 소금이나 설탕을 찍어 먹는 것, 이것 또한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물속에 넣어서 삶는 것보다는 감자는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감자에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폴리페놀 성분이 특히 좋은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폴리페놀은 항암 효과가 있고 항산화 작용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세포의 변형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어 항암 작용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클로로겐산이 심장 질환의 위험성 정도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감자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과산화 지질을 방지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질, 지방, 기름이 과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특히 피부주름, 피부 노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름만 없어도, 피부가 노화가 안 돼도 이 탱탱한 살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막아주는데 감자의 클로로겐산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클로로겐산이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비만 방지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이 클로로겐산이 막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클로로겐산이 감자의 속살에 있는 게 아니고 감자의 껍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감자 껍질 1g당 클로로겐산이 1mg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자를 드실 때 감자 껍질을 잘 닦아서 감자 껍질도 같이 함께 드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감자를 조리할 때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변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생감자 껍질 1g에 아까 클로로겐산 1mg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감자를 삶았을 때는 클로로겐산이 1mg에서 0.6mg로 감소하고, 또 오히려 찜기에 쪘을 때는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1.6mg 정도로 높게 변형이 되고, 또 구웠을 때는 가장 낮게 0.2mg 정도 그램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끓는 물에는 이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이 다 녹아버려서 우리가 흔히 감자를 삶았을 때 삶은 물은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자를 삶았을 때 그 좋은 성분도 어느 정도 같이 버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녹아서 버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삶아서 먹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감자를 찌게 되면 오히려 감자의 효소 활성이 늘어나면서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더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감자를 드실 때 싹난 부분 다들 많이 조심하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싹뿐 아니라 이 녹색으로 변한 감자입니다.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섭취해서 안 된다는 건 이미 모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감자가 녹색으로 변한 거 역시 솔라닌 함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은 감자와 같은 가지과 생물이 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천연 살충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솔라닌은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소량 섭취만으로도 이 두통이나 복통이나 구토, 식중독 증상과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호흡곤란까지 초래해서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뜨거운 열로 조리해서 우리는 솔라닌을 제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솔라닌은 285도 이상으로 가열해야만 분해가 되므로 100도씨에 불러는 아무리 삶아도 이 솔라닌 독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솔라닌은 햇빛에 노출될수록 솔라닌의 생성이 굉장히 빨라져 감자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싹이 난 감자뿐만 아니라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도 반드시 패기 바랍니다. 여기서 감자를 보관할 때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 보관하실 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두시면 사과에서 발생하는 이 에틸렌 가스가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억제해줘서 감자를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감자 요리를 할 때 버터에 굽고 치즈를 올려 드시면 맛있잖아요. 아, 벌써 군침이 도는데, 근데 이러한 버터랑 치즈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맛으로만 본다면 감자와 치즈, 버터의 만남은 최고의 풍미를 자랑하는데 건강에는 최악이랍니다. 이 치즈와 버터를 감자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이 포화지방과 나트륨의 섭취를 증가시키게 돼서 심혈관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이 치즈와 감자를 함께 드시면 맛과 식감이 아주 좋지만, 고지방의 치즈는 칼로리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감자의 영양 성분도 같이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치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가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같이 증가시킵니다. 또한 치즈에 함유된 나트륨은
혈압 상승도 유발할 수 있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다양한 심혈관 질환 문제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지방 또는 무지방 치즈를 선택해서 같이 곁들여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삶은 감자를 먹다 보면 우리 목 막히잖아요. 이때 우유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거나 소금에 찍어 먹고 있으면 엄마 목말라! 엄마가 물을 안 줘요. 왜 물을 안 줘? 근데 그때 엄마는 우유를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른들의 지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때 우유를 드시면은 아주 잘 선택한 거예요. 감자를 먹게 되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건데, 감자가 탄수화물 덩어리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고품질의 단백질도 함유하고 있어요. 이 감자의 단백질은 우유와 계란에 이어서 흡수율이 굉장히 높으며 콩보다 우수한 단백질로 여러 군데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에는 비타민 A, 칼슘, 지방이 부족한데 우유가 감자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완벽하게 보충해줘요. 반면에는 우유에는 비타민 C가 부족한데 감자의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서로의 궁합이 쿵짝쿵짝 굉장히 잘 맞는 거죠. 감자를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거나 따뜻한 감자 스프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감자를 껍질째 조리해서 우유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걱정 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와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에 식초가 있습니다. 감자와 식초와의 조합은 매우 생소하지 않아요?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감자에는 각종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감자 한 개에는 비타민 C 우리가 섭취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 이상이 들어있는데 사과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양이에요. 감자의 비타민 C는 이 스트레스 해소랑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같이 강화시켜 주는데, 이 비타민 C는 콜라겐 조직도 같이 강화해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해주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가 열과 산에 약한 것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감자의 비타민 C는 감자 전분으로 인해서 마치 보호막처럼 삥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열에 의한 손상이 적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감자는 열에 익혀도 이 비타민 C가 많이 파괴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비타민 C는 산도가 높은 환경에서 더욱 잘 흡수되면서 감자 요리나 감자 샐러드를 하실 때는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뿌리면 이 비타민 C의 흡수율을 또 높일 수 있어요. 양파 또한 감자랑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데, 이 감자가 위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항염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성분 때문이에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위 벽을 보호하고 이 세포의 변형을 막아 염증도 감소시키면서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같이 해요. 이뿐만 아니라 감자는 알카리성 식품으로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손꼽히는데, 우리 몸이 산성화될 때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특히 혈액 중에 산도가 올라가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고 이 염증은 다양한 질환도 유발시키고 이 염증이 암과 다른 질병으로도 발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칼리 식품인 감자를 섭취를 해서 우리 몸을 중화시켜서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양파는 감자와 마찬가지로 알칼리성 음식으로 인정받아서 감자의 항염 및 항암 효과를 강화하는 뛰어난 시너지를 보여주는데, 이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양파는 혈관 벽을 강화시켜주고 염증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또한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줘 감자의 효능도 극대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감자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토메이토입니다. 이 토마토가 건강에 이로운 슈퍼푸드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토마토는 감자와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과 같은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와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의 섭취를 증가시키며,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감자의 비타민 C는 함께 작용해서 신체의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이 둘의 만남은 우리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고 염증도 감소시켜서 전반적인 우리 몸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토마토와 감자는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는데, 이 풍부한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은 장내 환경도 개선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콩과 식물들도 감자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이들은 함께 먹으면
균형 잡힌 영양 성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 콩과 식물은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철분, 마그네슘과 여러 비타민을 포함해서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소화기관의 건강 개선과 혈당 조절에 훌륭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을 조절해주면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혈관의 건강은 또 치매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콩과 식물과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이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의 훌륭한 조합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도 지원하고 감자의 복합 탄수화물과 잘 어울려 식후에 급격한 혈당 상승도 억제해줍니다. 오늘은 감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저녁 반찬은 감자를 곁들여 먹는 것이 어떨까요? 두릅과 같이 표고버섯도 독특한 향과 맛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표고버섯 하면 항암식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두릅 또한 암 환자들의 식단에 꼭 들어가는 식재료예요.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인데 한 연구에서 셀레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암 발생 확률이 약 40% 이하로 나타났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50% 이하였다는 보고도 있어요. 표고버섯에도 항암 성분이 풍부해서 암 억제 효능이 뛰어난데 특히 대장암과 위암, 췌장암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쌉쌀한 맛과 향긋한 봄향이 나는 두릅은 당뇨 예방, 혈관 청소, 염증 제거, 면역력 증진, 항암 작용, 관절염 방지, 몸에 좋은 효능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두릅에 대해 10명 중 9명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바로 두릅을 먹는 방법에 따라 두릅에 있는 영양 성분을 거의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릅의 효능 그리고 그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릅의 요리의 특급 조리법, 두릅 먹을 때 주의할 점까지 두릅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볼게요. 봄나무를 대표하는 두릅은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향이 있어 인기 만점인 채소예요. 두릅은 빠르면 3월 말부터 채취를 시작해서 5월까지가 제철이죠. 이때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두릅의 종류에는 참두릅, 땅두릅, 개두릅이 있어요. 참두릅은 두릅나무에 달리는 새순을 채취한 거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두릅이에요. 땅두릅은 나무두릅과 달리 땅에서 난다고 해서 땅두릅인데 한방 쪽에서는 독활이라고 부르면서 감기나 두통, 관절염의 약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해요. 개두릅은 엄나무의 새순이며 참두릅보다 맛이 떨어지고 새순이 붉은빛이 돌고 참두릅과 달리 새순에도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해요. 이런 두릅은 맛과 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영양 성분도 풍부해서 건강에 아주 좋은데 두릅에는 비타민 A, K 그리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요. 비타민 A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뛰어나죠. 또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외부로부터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어하는 첫 번째 장벽 역할도 해요.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우리 몸이 세균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죠. 또 활성산소를 제거해 항산화 작용으로 몸의 노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질병의 발생을 줄여주는 효능도 있고 두릅에 풍부한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K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서 뼈의 밀도를 높여 골다공증과 같은 뼈질환을 예방해요. 또한 혈관 내의 염증을 억제하고 칼슘이 혈관에 침착되는 것을 억제해서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비타민 A, 비타민 K 등은 지용성 성분으로 그냥 물에 데쳐서 섭취할 경우에는 흡수율이 약 10%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용성 성분은 물에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두릅을 물에 살짝 데친 후에 기름에 조리해서 섭취하면 흡수율이 최대 8배까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름도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 아시죠? 올리브유 또는 들기름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과 두릅의 지용성 영양 성분이 만나서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릅은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드셔야겠죠. 근데 기름에 볶은 두릅하고 같이 먹으면 맛도 좋고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같이 요리해 드시는 게 좋겠죠. 첫 번째는 바로 소고기예요. 이 두릅과 소고기는 최고의 음식궁합으로 영양학자들이 손꼽는 조합이래요. 소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이 두릅의 풍부한 비타민과 철분,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두릅의 부족한 단백질을 소고기가 보충해주고 소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장점도 있지만 콜레스테롤이 많아 혈관 건강에 안 좋은 단점도 있대요. 쌉쌀한 맛을 내는 두릅의 사포닌 성분이 유해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소고기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또 사포닌은 포도당의 생성을 억제해서 혈당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시켜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죠. 그리고 소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두릅의 식물성 단백질과 소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의 조화로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해줘서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천연 자양강장제가 되는 거예요. 소고기 하면 철분이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소고기의 철분은 이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폐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철분이 두릅의 비타민과 만나게 되면 몸속에서 약 100여 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해서 특히 이 뇌로 가는 혈관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줘요. 이 효능으로 기억력 향상과 인지기능력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소고기와 두릅의 특급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다듬은 두릅을 끓는 물에 약 30초 정도만 데쳐주고요. 그리고 얇게 저민 소고기에 두릅을 올려서 김밥처럼 돌돌 말아줘요.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소고기 말이 두릅을 익혀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시에 올린 후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시면 들기름의 고소함과 두릅의 향긋한 향이 어우러진 고급 요리가 완성되죠. 두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두부죠. 50대 이상 나이가 들수록 두부의 섭취는 정말 중요한데 두부는 기본적으로 이 단백질이 풍부하죠.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죠.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 바로 두부의 이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에 정말 유용한 음식이 또 두부인데 이때 두릅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돼요. 두릅은 몸 안의 염증을 억제해서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등등의 염증성 질환도 예방해주고 염증으로 인한 통증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두릅은 무릎 연골을 보호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부와 두릅을 함께 섭취하면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근손실과 관절 통증, 염증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두부와 두릅을 함께 드실 수 있는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두릅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줘요. 두릅을 반을 갈라 한쪽 면을 납작하게 해주죠. 두부는 두릅의 크기에 맞게 약간 길게 잘라주시고 기름을 두른 팬에 올려줘. 그 위에 두릅을 올려줘서 계란물을 숟가락을 이용해 두릅과 두부 위에 부어주죠. 그 후 앞뒤로 잘 붙여주면 두부 두릅전이 완성이에요. 세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표고버섯이에요. 두릅과 같이 표고버섯도 독특한 향과 맛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표고버섯 하면 항암식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두릅 또한 암 환자들의 식단에 꼭 들어가는 식재료예요.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인데 한 연구에서 셀레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암 발생 확률이 약 40% 이하로 나타났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50% 이하였다는 보고도 있어요. 표고버섯에도 항암 성분이 풍부해서 암 억제 효능이 뛰어난데 특히 대장암과 위암, 췌장암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표고버섯과 두릅을 함께 섭취할 때는 항암 효과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죠. 두릅과 표고버섯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친 두릅을 다져주죠. 표고버섯도 채를 썰어주고 밀가루와 계란을 함께 넣은 반죽에 잘 섞어줘요. 이때 당근도 채를 썰어 넣어 함께 넣어주셔도 좋죠. 이렇게 만든 반죽을 올리브유 두릅팬에 잘 붙여주면 두릅, 표고버섯 전이 완성되죠. 네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초고추장이죠. 정확히는 초고추장에 들어가는 식초예요. 데친 두릅을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방법인데 하나 기억하실 것은 데친 두릅을 올리브유에 한 번 더 살짝 볶아 드시면 영양성분의 흡수율도 8배 이상 높아지고 기름으로 인해 맛과 풍미도 훨씬 좋아진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두릅에는 캠페롤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퀘르세틴은 양파에 풍부한 성분으로 혈관 청소부라고는 별명도 가지고 있죠. 캠페롤이라는 성분은 브로콜리에도 풍부하게 함유된 강력한 항암 물질이에요. 캠페롤과 퀘르세틴이 함께 풍부한 두릅은 면역력도 올려주고 염증 제거는 물론이고 혈관에 쌓이는 혈전과 콜레스테롤도 제거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런 효능은 식초와 만나면 효능이 극대화돼요. 식초의 산성이 두릅의 항산화 효능을 끌어올려주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돼요. 또한 두릅의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식초가 만나 뇌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뇌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뇌신경을 건강하게 해주죠. 그렇다면 두릅은 맛과 영양이 좋으니 그냥 내 맘대로 먹어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릅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돼요. 두릅은 어린 새순을 채취하여 섭취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식감과 향긋한 향이 좋아서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릅의 줄기에는 독성이 있어서 생으로 드시면 오히려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고 소화기관에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순보다 많이 자라 채취 시기를 지나 크게 자라게 되면 뻣뻣한 줄기는 독성이 약 10배 이상 강해지기 때문에 절대 섭취하시면 안 돼요. 두릅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반드시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기만 해도 독성은 사라지게 돼요. 두 번째는 와파린 계열의
혈전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두릅 섭취 시 주의하셔야 돼요. 이러한 혈전용해제는 우리 몸의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혈관 속에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두릅에는 또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두릅을 드셨다면 3시간 정도 후에 약을 드시는 게 좋고 과도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두릅을 드실 때 주의사항은 통풍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통풍이란 간단히 단백질이 분해될 때 퓨린이라는 성분이 생성이 되는데 이 퓨린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남아 변환되면서 뾰족한 결정을 이루고 관절을 망가뜨리고 극심한 통증도 유발하고 심하면 관절의 변형까지 일으키는 질환인데 두릅에는 퓨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적당히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